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20년 1월 7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새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 메시지. 네, 어디서도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남한을 배신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남북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심 탓이 크긴 했습니다만 지난 한 해 남북관계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언급은 그래서 우린 우리대로 진도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문 대통령 신년사 이전에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주석을 달았네요.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밀고 나갈 마음을 먹은 것 같다. 이럴 때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치고 나가야 한다. 그럴 때가 됐다. 남북철도 도로 연결 문제를 북한에 적극 제안해야 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고 북한의 심통도 누그러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찼습니다. 더 늦기 전에 민족의 미래를 앞당길 적극적인 대안을 찾을 시기입니다. 야당도 총선 이전 이후 그 시기에 얽매지 말고 대국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뜻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이 결정한다. 2018년 9월 평양의 정신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은 KBS 1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주 기온이 20도가 넘은 모양이죠. 보도를 보니까 말입니다. 1월에 이렇게 기온이 높았던 때가 있었나. 기록상으로 보니까 1950년이었다고 하는데 그보다도 더 높은 기온 분포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요. 또 중부지방은 또 굉장히 그 을씨년스러운 그런 날씨였는데요. 자, 오늘 화요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응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라 숨은 청취자. 오늘 저희가 찾는 청취자는요, 청아입니다. 청아. 예, 청취율 조사 1일차를 맞아서 청아를 찾고 있습니다. 자, 이름에 청자 들어가시는 분들 보내주시는 거죠.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애청자로 신고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10,000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편의점 모바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전국의 청아들 빨리 신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처 모습 궁금하신 분들, 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요. 7시까지 힘차게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라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오영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네. 시험 기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1월 초부터 벌써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네. 1년에 4번 정치율 조사하는데 그 상반기 2번. 네네. 1월하고 4월이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년에 4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수처장이 겸손해지곤 하는데. 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2주 동안은 절대적으로 머리를 숙이고 몸을 낮추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네. 우리 김선미님, 김용민 라이브 청취율 3% 넘겨서 원내 정당 되게 합시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3% 정도면은 5석에서 6석 정도 가능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연동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KBS 1라디오에서는 가장 청취율이 높지 않습니까? 뭐 또 제 입으로 그런 얘기하기가 참 민망합니다. 그래서 제 입으로 했습니다. 아유, 우리는 너무나 네.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요.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네. 일단 분야를 나눠서 이 남북 관계 관련 발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가장 주목됐어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이 북미 대화 경색으로 가시밭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담담하게 풀어나간 뒤에 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운신의 폭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상황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하지만 북미 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무력의 과시와 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북미 대화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라며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주목된 부분이었을 텐데 구체적으로는 이 남북 접경 지역 협력 그리고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등 스포츠 교류 협력, 이 DMZ 유네스코 세계 유산 공동 등재 추진, 6.15 김정은 위원장 답방 여건 마련 등 총 4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6월 15일 김정은 위원장 답방 여건 마련. 네네, 그렇습니다. 아울러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추진 여건 마련이란 문구가 특히 이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밖에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분야 정책 방향으로는 공정, 혁신, 포용을 제시를 했고요. 일자리와 노동도 비중 있게 언급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또 경제가 힘차게 뛰며 이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다 라면서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도 했고요.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아울러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이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 할 수 있는 부동산. 네네. 부동산 이야기 좀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부동산 관련 추가 대책을 내놨어요. 대통령 신년사 발표하는 날. 네, 그렇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표했던 그 1216이 후속 대책인 셈인데요.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이 실거래 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살 경우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포함해서 이를 뒷받침할 증빙 서류를 최대 15종까지 내기로 했습니다. 이게 한 채든 두 채든 상관없이 9억이 넘으면은 이런 자금 조달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 서류를 내놔야 한다 이런 얘기군요. 네, 꼼꼼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건데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로 했습니다. 이 정부는 자금 조달 계획서의 경우 이 투기 과열 지구에서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때만 제출하던 것에서 이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경우에는 이 자금 조달 계획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 예금 잔액 증명서, 주식거래 내역서, 증여 상속세 신고서, 납세 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원,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등, 네, 굉장히 많은 서류를 내야 됩니다. 살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도 상당히 좀 네, 어렵겠네요. 번거롭게 된 셈인데 번거롭겠어요. 어떻게든 투기를 잡겠다 이런 의지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금 조달 계획서 항목도 더 깐깐하게 만들어서요. 이 그동안 증여나 상속을 받을 때 단순히 증여 상속을 얼마 받는다 이 액수만 밝히면 됐는데 네. 앞으로는 부부나 직계 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증여 상속을 받았는지 상세히 쓰도록 했습니다. 이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서류는 계약 체결 후 30일 안에 이 부동산 매매 신고를 할 때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하고요. 이 내용은 바로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 만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네, 이래도 안 잡히면 더 센 조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공언한 바 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지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연희님 버스 탔는데 김용민 라이브가 나옵니다. 기사 아저씨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지역 몇 번 버스인지 궁금하고요. 혹시 저희가 3% 목표하고 있는데 네네. 3번 버스는 아닐까? 네네. 그렇습니다. 33번 버스는 아닐까. 예. 네. 자, 세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공수처법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가 되고요. 이 공포 절차를 종료하게 됩니다. 이 공수처법은 공포 후에 6개월이 지난 뒤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보를 통해서 공포가 되면 오는 7월, 이르면 오는 7월에 이 공수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이 되는데 이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라면서 이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이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이 시간도 걸릴 텐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한편 이 공수처법 공포안 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도 의결이 됐고요. 네. 이 역시 조만간 관보에 공포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심의 의결해서 국회로 넘겼는데 이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있었던 이 공무원 행동 강령 중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이 새로운 법률로 만든 건데요. 앞으로는 이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최강욱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아니 근데 사실 최강욱 비서관 현재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네. 뭐 조사 대상이긴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참고인 신분인데 네네. 검찰이 협박을 했다면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뭐 참고인이어도 그렇고 뭐 피의자여도 이 협박을 했다는 건 굉장히 좀 큰 문제인데. 그러네요. 일단 피의자도 협박하면 안 되죠. 네. 예.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 얼마 전에 이 최강욱 민정비서관이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장관을 이제 기소를 하면서 이 공소장에 넣은 내용인데요. 네네. 이 최강욱 비서관이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에 이 활동하던 로펌이 있습니다. 이 로펌에서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인턴으로 활동을 했다는 이 거짓 증명서를 이 최강욱 비서관이 직접 발부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후에 이 최강욱 비서관이 청와대로 들어왔다라는 게 검찰과 언론의 그런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최강욱 비서관 측이 반박을 했습니다. 일단 이 증명서가 허위가 아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해가지고 네네. 발급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 말입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이 로펌의 전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짜고짜 이 조국의 아들을 아느냐라는 식으로 물어봤고 직원이 뭐 모른다라고 하니까 발급된 증명서를 허위 증명서로 취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을 모르면 허위 증명서를 발급했다. 이건 좀 무리한 억측 아닌가요? 그렇죠.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무리한 추측 아닌가요? 억측은 뭐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네네. 예.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일하다가 뭐 누구의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라고 하면은 그냥 프린트만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네. 뭐 이것만 가지고 허위 증명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최강욱 비서관 측은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한 이 최강욱 비서관은 검찰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 조국 전 장관 공소장에 실명을 적시해서 공개해야겠다. 이런 협박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강욱 비서관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요. 결국 이제 공소장에 적혀서 언론에 퍼진 그런 상황인 것이죠. 최강욱 비서관은 한 50장에 이르는
해명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또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이건 진실 공방이 벌어졌네요. 누구 네. 말이 맞을까요? 최강욱 비서관 말이 맞을지 아니면 검찰 그 공소 내용이 맞을지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이 입장문을 내고 바로 반박을 했는데요. 이 최강욱 비서관의 출석을 강제하거나 협박했다는 보도는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참. 이 최강욱 비서관이 현재 이제 검찰 인사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 아닙니까? 네, 민정비서관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 견제가 들어온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알겠습니다. 뭐 결국 이제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할 것 같네요. 소환 네. 조사 거쳐서 기소할지 어쨌든 지금 지금 검찰의 기소 내용으로 보자면은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뭐 이 청문회가 시작하면은 뭐 늘 그랬듯이 이 처음에는 자료 제출 문제로 공방이 좀 있었고요. 이후에는 청문회가 열려서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역시 삼권 분립 훼손 여부였는데요. 이제 국회의장 하신 분이 저 국무총리가 웬 말이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적을 갖고 있는 정세균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자리로 가는 것은 선거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중대 요인이다. 이런 지적도 한편에서 나왔습니다. 네. 반면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 정세균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맡는 것은 이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한 것이며 이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아닌 이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청문회 본연의 역할을 촉구를 했고요. 네. 아울러 선거 중립 부분에 대해서는 18대 총선 당시 이 원세훈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원세훈 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선거를 치렀고 또 19대 때는 당시 한나라당 맹영규 의원이 행자부 장관으로 선거를 치렀고 20대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맡고 있는 황교안 당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있었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정세균 후보자는 21대 총선이 끝난 뒤에 이 재정당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협치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논란이 됐었던 이 3억 축의금 논란에 대해서는 이 세금을 낼 정도로 과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또 주목됐던 부분이 나경원 인사청문 특위위원장이 네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자제들의 유학자금과 관련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떤 그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예. 네. 지금 저 자녀 유학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죠. 논란의 네. 도마 위에 오른 인물 중에 나경원 위원장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 내용은 내일 오디오 파노라마에서 한번 다뤄볼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자, 소식 하나만 더 볼까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 공개 활동을 했습니다. 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이란 그 솔레이마니 사망으로 긴장했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건 김정은 위원장의 심경을 직접 듣지 않고서는 잘 모르는 일이기도 한데요. 말이에요. 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첫 현지 시찰을 나갔는데요. 그 행보가 이 군사 관련이 아니라 경제 관련 행보였습니다. 네네네. 이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이 김정은 동지가 이 순천인 비료공장 건설 현장을 현지 지도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막을 내린 당 전원회의 참석을 끝으로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았다가 오늘 그 조선중앙통신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그 순천인 비료공장 건설은 이 정면 돌파 전의 첫 해인 2020년에 수행할 경제가업 중에서 당에서 제일 중시하는 대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대체한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이 제재에 대응할 자력갱생을 선포했던 기조도 재확인을 했는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바람이 불어야 깃발이 날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라면서 적대 세력들이 역풍을 불어오면 올수록 우리의 붉은기는 구김없이 더더욱 거세지게 휘날릴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서 버스에서 김용민 라이브가 나온다고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 6990번 쓰시는 분 충주 336번 버스입니다. 아 역시 3이군요. 네 334입니다. 336번 버스 기사님 올해 기쁨이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3314번 쓰시는 분은 전주 시내버스 108번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전주에서도 이렇게 청취해 주시고요. 오 그럼 충주에서도 지금 저희 방송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한 분이 또 어떤 분이신가 99 이렇게 시작하는 번호인데 아이고 제가 놓쳤습니다. 이분께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성대모사를 해달라고 9771번 쓰시는 분이군요. 해보겠습니다. 이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뭐든 다 해야 됩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라디오 프로그램은 없지만 무능하고 무능한 게 아니라 유능하고 뷔페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저희가 회식은 항상 뷔페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5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김민희 씨. 네, 빗길에 퇴근 시간까지 가까워지면서 도로 정체가 심합니다. 곳곳으로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동군산 나들목 진입램프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사이와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부근, 더 가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 운산터널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대전 나들목 진출램프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시흥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서부간선도로에서는 양방면 전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되면서 이 구간 지나는 데는 50분이 조금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퀴즈 온더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조선일보하고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 조만간 구체적인 복귀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대선 주자가 되려고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4.15 총선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출마하겠죠. 출마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다는 거는 성립하지 않는 얘기고. 비례대표. 그러니까 저는 의원이 오늘 하셨던 국회의원이나 대선 주자가 되려고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가 좀 실망스러운데요. 여전히 이분이 반정치 프레임 위에 서 있구나. 정치 혐오에 기반하고 반정치 있다. 메시지 위에 서 있구나. 예.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5과1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볼까요?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미국이 이란군의 실세인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하면서 중동 지역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수석 대변인은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청해 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는 현재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의 압력은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큰 판에서 볼 때 미국이 고립돼 가는 양상이다. 함부로 발 담그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 추가 동의가 없어도 이미 파병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수 있다. 그래도 법적인 문제될 게 없다. 이러면서 뭔가 좀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는데 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파병 이야기는 해적 퇴치나 교민 안전이라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전제 하에서였다. 근데 지금 호르무즈는 해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문제다. 네. 고로 파병 얘기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으로 돌아섰더라고요. 우리 정부가 파병을 결정할 가능성은 당분간 희박해 보입니다. 미국이 점차로 고립돼가는 양상이에요. 이게 어떤 국제적인 정당성을 갖고 다국적군을 편성해서 호르무즈에서 남들 안 가는데 우리만 덜렁 가면 이란이라는 나라는 영화 더 산박에 나오는 그 페르시안의 후예들이거든요. 전사들의 DNA가 아주 수천 년간 이어져 오는 나라입니다. 네. 이거 괜히 우리 잘못 건드렸다가 국익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만남 드디어 성사됐습니다. 4시부터 만남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슨 대화를 나눌까? 아무래도 검찰 인사가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가장 주목되는 인사는 검찰국장 인사일 것이다.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검찰국장. 장기적으로 볼 때 법무부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비검사 출신으로 검찰국장을 임명하는 것이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입니다. 아마도 이제 쟁점은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검찰의 핵심 요직, 검찰국장 자리에 누가 올 것인가. 이 부분에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국장은 원래 검사만 앉을 수 있다면서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시행령에 검찰국장, 법무연수원장, 기획부장은 검사로 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니까 외부인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검사 출신을 기용하기 위해서 비검사를 검사로 임용한 뒤에 검찰국장 자리에 앉히는 것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러면서 반발도 있고 찬반이 붙고 이렇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이제 검찰국장 또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하라는 그런 제안을 한 상태고요. 법무부에도 그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용민 라이브.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귀국하면 어디로 갈 것인가? 안철수 전 대표의 복심이라고 불렸던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미래와 관련해서 현재 바른미래당에 복귀할 가능성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할 그림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으로 돌아오지 않고 한국당으로도 가지 않고 뭐 이런 뜻 같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전면적인 어떤 혁신이 없는 상태에서의 통합이라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네. 또 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거기는 지금 뭐 천장부터 바닥까지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지붕까지 다 뜯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본인은 거기서 앉아있으면서 들어오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공간이 과연 그게 될 것인가. 그걸 다 뜯어 고치면 본인이 내가 스스로 뜯어 고쳐달라고 옆으로 비켜나 있어야 되는데. 손학규 대표가. 손학규 대표는 본인이 대표 자리를 내놓겠다는 말을 직접 한 적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의원들이 이분이 참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시는구나 자주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손학규 대표 체제 현재 바른미래당에 복귀할 가능성도 그런 이유로 낮고 매우. 저는 뭐 거기서 어떤 의미성을 부여할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지금과 같은 아젠다와 태도로는 합류할 수가 없고 전혀. 합류라는 부분 자체가 제가 볼 땐 그리고 자꾸 이제 보수통합 이야기하는데 이미 안철수 대표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지난 주말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음원 사재기 의혹 방송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음원 사재기는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온 한겨레 김환 기자는 음원 사재기는 말 그대로 사재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음원을 어떤 방법으로 사는 것인지 그 방법을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사냐, 이게 이제 방법인데 이게 대량의 IP 주소와 아이디를 확보를 합니다. 일단 그다음에 각 음원 사이트별로 순위를 어떤 방식으로 집계하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어디에 더 가중치를 두는지,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한 4-5대를 놓고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커서를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시간에 깜빡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음원 사이트에서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가장 적합한 사실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노래를 가서 계속 누르면 되니까. 플레이를 누르고 또 이따가 플레이를 누르고 이 작업만 반복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김용민 라이브.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며 달리는 자율주행차 출시를 앞두고 짚어봐야 할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말이죠. 이 프로그램에 나온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면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자율주행차가 잘 달리면 그만이지 뭐가 또 문제가 된단 말인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짚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을 보호하게 설계되어 있는데 만약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앞에 횡단보도에 아이들이 건너고 있다면 이럴 때 자율주행차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선택과 판단에 인류 보편적 가치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호근 교수의 설명으로 들어보시죠. 횡단보도에 가고 있는데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각종 센서를 통해서 차량의 이상 유무를 늘 체크하거든요. 그렇죠.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근데 전방에 아이들 10명이 건너가고 있고 왼쪽은 절벽이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벽으로 떨어져서 운전자 한 명만 희생시켜야 되는 게 당연히 맞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미국에서 설문조사했을 때 97%가 동일한 답변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그 차에 너희 가족이 타고 있다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47%만 절벽으로 떨어지라고 답변을 했고요. 53%는 운전자를 최선으로 보호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결국 이런 보편적 가치관의 동의가 없는 한은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실현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존 박의 빗속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빛나리는 거리에서 그대 모습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 온종일 비 맞으며 그대 모습 생각해 떠나야 했나요 나의 마음 이렇게 빗속에 남겨두고 흐르는 눈물 누가 닦아주나요 흐르는 뜨거운 눈물 오가는 저 많은 사람들 누가 내 곁에 와줄까요 비나리는 거리에서 네, 앞서서 청 들어가는 이름이면은 저희가 선물 드린다고 했는데 6666 번호가 아주 단출하네요. 6이 4개입니다. 이분 저 청년입니다. 대한민국 청년. 이름이 청년인 건 아니죠. 네, 이분 주지 마세요. 네. 자, 8749번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일산 사는 44살 이청석입니다. 아이고.
이름에 그 청이 들어가는 분이 몇이나 있을까 생각했는데 계셨네요. 저는 사실 위일청 씨밖에는 생각이 안 나서 말이죠. 네, 이정성님 사연 보겠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제 와이프가 결혼 1년 3개월 만에 꼬물이를 잉태했습니다. 우리 이 아내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리겠습니다. 5419번 쓰시는 분, 청취율에 미세하게 도움드리기 위해서 50원 투자합니다. 오늘의 투자가 큰 행복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 3회 꼭 듣습니다. 네, 여기는 장안동 청현서당. 원장님은 매일 틀어놓고 들어서 초딩들이 로고를 노래처럼 따라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이거 저기 이름에 청 들어갔다고 확인은 안 해주셨지만 청현서당이어서 네,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자, 8635번 쓰시는 분. 제 이름은 김용민 라이브 청취자입니다. 청 들어가셨네. 네, 그래요. 보수 진보의 이를 악물고 싸우는 지겨운 뉴스에 뉴스 듣는 것도 무서웠는데 재미있게 이슈를 풀어주셔서 단골이 됐습니다. 재미있는 진행 감사드립니다. 네, 고마운 문자 감사합니다. 속 인터뷰. 귀의 속 맘의 속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이란 사령관을 표적 살인하고 난 다음 이란은 즉각적으로 미국의 피해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자, 이란은 미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세계의 눈이 중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으로 우리 정부는 석유, 가스 수급을 점검했고 국제금융시장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호르무즈 파병 여부도 논의하고 있는데, 자, 국제사회로 어떻게 이 사태가 파장을 일으킬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이희수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희수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 세계 관심이 이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로 이라크에 머물고 있던 이란의 솔레이마니 군사령관이 드론 공격으로 사살됐는데,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런 행동을 하도록 지시했을지 그 명분이 뭐였습니까? 통상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치고는 정말로 의외이고, 네. 정상국가 통치자로서는 쉽게 용납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명분은 미래의 미국을 안전을 해치는 테러리스트의 수괴를 제거하겠다고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그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군 사령관이었고, 사실 제2의 실권자였고,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를 테러리스트의 수괴로 표적 살해한 거죠.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행동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살해당한 이란의 군 최고 지도자 솔레이만인가요? 네. 이 사람은 도대체 그럼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표적이 된 건지요? 이제 미국과 이란은 지금 악의 축 테러 지원국으로 관계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IS 제거 과정에서 슐레이만 사령관이 미국과 협력해서 테러 제거에 1등 공신 역할을 해왔고요. IS 제거에 또 상당한 역할을 했던 인물 아닙니까? 이 양반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러나 이제 공동의석을 제거한 이후에는 원래의 적대 관계로 회귀됐고, 사실은 이제 미국 주도의 중동 정책 구도에서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를 아우르며 소위 말하는 시아파 벨트의 모든 반미 군사 행동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네네네. 미국으로서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역할을 해왔죠, 지금까지. 네네. 그걸 이제 미국 국내 사정인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표적 살해를 한 겁니다. 그래요. 근데 말이죠. 구체적으로 미국한테 위협을 했다든지 테러를 가했다든지 이런 건 없었네요.
뭐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사실은 뭐 군 최고 사령관이 뭐 어떤 이제 두 나라 사이가 나쁘니까 모든 행위는 일종의 전쟁 행위로 이제 간주하는 거죠. 미국이 하면 또 보복하고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는 관계였지. 뭐 그걸 딱 집어서 테러라고 얘기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이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표적 사례를 국제법을 위반한 미국의 행위를 테러라고 이제 주장하고 나오는 것도 뭐 같은 맥락이겠지요. 네. 미래에 미국의 위협이 된다면 공격할 수도 있다. 트럼프의 이 논리라면은 미국에게 밉보인 세계 그 어떤 지도자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것이 이제 이번 사태가 인류에게 준 가장 크다는 경악 중에 하나였고요. 사실 요인 표적 사례는 국제적으로 테러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뭐 세계 경찰 국가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미국 대통령이 그 인류를 향해서 아주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미국의 정의와 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테러리스트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정상 국가의 어떤 대표자를 살해한 것은 참으로 의외고 이게 이제 세계를 참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진단을 듣다 보니까 아주 뭐 모골이 송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국제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판정하는 주체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뭐 합당한 제재가 뭐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건 없잖아요 또. 뭐 국제사회가 아시다시피 가진 자의 논리가 정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내로남불이라는 게 국제사회에서 그대로 적용되죠. 이게 한 나라는 국제법을 어기고 어떤 주권 국가의 지도자를 살해하거나 공격해도 이는 정당방위고 또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실제로 집권 상태에 있으면서도 미국에 이제 반대하는 모든 군사 행위는 소위 테러리스트 행위로 이제 간주되는 것이 이제 불편한 국제사회의 현실이죠. 네. 그렇다면은 이란은 뭐 국제법이 도와주질 않으니 사적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 다음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였고 국민들의 절대적인 신망을 받는 한 이제 정치인을 자기 나라의 국익에 반한다고 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근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그 큰 슬픔과 충격이고 또 피의 복수를 국민 전체가 다짐하고 있는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요청이 왔을 때 파병을 한다든지 이러면 아이고 이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겠네요. 그럼 뭐 불길 속에 우리가 기름을 안고 뛰어드는 격이니까 뭐 그거는 우리가 정말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고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호르무즈 안전 파병이라는 것은 이게 2017년에 유엔 안보리와 독일이 합해서 국제사회가 이란과 핵 협상을 전격적으로 타결했거든요. 그게 일방적으로 깨뜨린 게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와 국제법을 어기고 위반하는 것이 미국이고 그것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국제법이나 어떤 보편적 가치의 명분으로도 이제 그게 우리가 참여할 어떤 건 이제 도덕적 명분도 없는 거죠. 그래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바마 대통령 때에 이란과 나름대로 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타협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오바마와 이란의 타협은 불완전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평소에 트럼프가 이렇게 주장했던 것으로 또 알고 있고요. 트럼프는 정말 이란과의 합의가 옳지 못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오바마의 공적을 깎아내릴 목적으로 이렇게 이란과의 합의를 뒤엎은 것인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많은 전문가도 그렇고 저도 동감합니다만은 오바마의 실적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절대적인 이유인 것 같고요. 사실은 그 당시 2015년의 핵 합의는 세계적인 협상이라고 전 세계가 환영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40년 가까이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했지만 이란 정권은 이제 경고해주고 또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대한 국가를 버리는 것보다는
그 이란을 서방 경제 체제로 끌어들여서 서로 협력하면서 메가 시너지를 내자. 네. 이게 국제사회의 협의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온 인류가 박수를 보냈던 건데 그게 이제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깨뜨렸을 때는 소위 말하는 전임자의 공적이 아무리 인류의 지지를 받다 하더라도 네.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폐기한다는 정말 나쁜 선례를 만들었던 거죠.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교수님, 이제 미국으로 한번 좀 이야기의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행동은 이 오바마 대통령의 공적을 깎아내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사면 초과에 놓여 있는 자신을 둘러싼 정치 환경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금년은 이제 재선이 있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뭐 첫째는 뭐 탄핵 국면을 좀 회피해 보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을 거고요. 재선을 앞두고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이제 그런 의도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슐레이만이라는 사람은 네. 이란으로서는 영웅이지만 이제 미국 국민 일부 대부분에게는 굉장히 나쁜 인물로 이미 낙인 찍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친구를 이제 제거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 국민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런 면에서 다분히 자기 국내 정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뭐 그런 전략도 상당히 강하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미국 신문들 분석은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이 사실은 백악관 외교 안보팀의 오판 또 이 사태가 불러올 그런 파장에 대한 과소평가가 부른 아주 대표적인 헛발질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무엇보다도 그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들이 군사적 충돌 위기에 처하면 노련한 참모들과 믿을 만한 정보 자산, 든든한 동맹들, 국민의 신뢰가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이 네 가지가 모두 부족하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측면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데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이제 군 사령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옵션을 대통령에게 이제 전달했을 때, 네. 그 많은 또 이게 실무 참모 전문가들이 대통령이 설마 이 안을 선택하리라고 자기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만큼 이제 트럼프가 정말 참모들의 의견도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정말 독단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냈다면 미국의 정책 메커니즘 결정 자체가 이미 고장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이를 지르고 보는 그런 행태였네요, 한마디로. 뭐 국내 정치에 도움이 되지만 그게 이제 전 인류가 겪게 될 고통이 커진다는 것이 문제죠. 자, 교수님, 그 이란 사태에 등장하는 것도 핵이고 지금 북미 사이의 협상의 또 핵심적인 관심사가 바로 핵입니다. 자, 이번 이란 사태로 인해서 북미 협상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은 두 축입니다. 네. 이제 중동과 북한이거든요. 비핵화라는 면에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동시에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이제 이란과의 전쟁 무드를 고치하면 북한과는 화해 무드를 가고, 네.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하면 중동 문제는 좀 느슨한 반복해 왔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이란에 대한 전쟁 위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은 당분간 내버려 두는 정책을 쓸 거고요. 그런데 이미 이제 북한은 핵을 가졌지 않습니까? 네. 이란은 핵을 안 가진 상태고. 네, 아직은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이란과 북한이 다른 점은 이란은 지금까지 한 번도 IAEA 사찰을 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 IAEA 통제 하에 있고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이제 가입돼 있기 때문에 네. 이란의 소위 말하는 이제 핵 프로그램과 북한과는 좀 케이스가 다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란을 다루기가 이제 훨씬 쉽죠. 그리고 이란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이 핵 포기도 완전히 실제로 뭐 핵을 갖겠다는 의도보다도 협상용으로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이런 가운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 나름 진도 나가겠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미국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여를 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그러면 남북 관계는 미국과 별개로 이렇게 말하자면은 민족의 운명을 민족 스스로 결정한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라는 뜻인지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참 좋은 기회죠. 사실 미국이 이제 이란이나 중동에 완전히 전쟁 분위기에 몰입해 있을 때 네네. 상대적으로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전쟁보다는 평화 무드의 방점이 찍혀 있으면 이 기회를 우리가 활용해서 이제 북한과의 화해 무드의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남북 관계가 나름대로 진도를 나갈 수 있는 호기가 됐다. 또 이란 사태가 이런 또 새로운 또 상황을 만들어내는군요. 자, 어떻게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우선 군사력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미국도 이제 표적 사례로 해서 이제 인기를 얻었지만 전쟁이 되면 대선을 앞두고 다시 미군을 정파해야 되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또 확전은 이란이나 미국 모두에게도 원하지 않는 사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제 확전에는 이제 부정적이죠. 다만 이제 이란이 공개적으로 복수를 다짐한 전 국민의 이름으로 다짐한 상태에서 어떤 규모의 어떤 형태의 보복 이제이 있겠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대응이 결정되고 그것이 이제 확정 여부를 가르겠지만 대규모 확전보다는 제한적인 복수로 그치지 않을까 전망할 수 있습니다. 테러, 게릴라전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이희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50